자, 오늘 증시 보시면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엔비디아를 필두로 이 반도체주 상승 움직임이 있었고요. 테슬라 좋았고 애플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맥세븐 탄력 있게 움직인 날이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지속될지 여부가 아주 관건인데요. 어제 저희 브랜비어 시간에서 연초 이후 계속 주식을 팔던 기관이 드디어 지난주에 상당한 수준의 의미 있는 주식 매입을 했다, 이런 얘기 전해드렸는데, 지난주에 상당한 수준의 매입이 이루어졌더라도 지금 맥세븐만 한정해 보자면 지금 헤지펀드의 수급은 상당히 아직도 바닥권인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 보시면은 헤지펀드의 매그니피센트 세븐에 대한 롱 익스포저가 여전히 5년 넘는 기간 동안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급으로만 봤을 때는 만약에 이게 좀 더 채워지는 그림이라면 맥세븐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도 되는 사항인데, 여러 가지 자료를 함께 보면서 한번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 이 팩트셋 자료를 보시면은, 최근 자료 보시면은 최근 들어서 엔비디아를 필두로 워낙 실적이 잘 나와서 맥세븐에 헤지 펀드들이 그것 때문에 들어온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 3월 말 기준으로는 요 정도 맥세븐 이익 증가가 예상이 됐는데, 이게 지금 대폭 늘었단 말이죠. 이게 며칠 전의 자료입니다. 주가는 아시다시피 이익의 함수이기 때문에 동일한 퍼 수준에서 이익이 늘면은 주가는 올라가는 게 맞다고 봐야 할 겁니다. 특히 맥세븐을 제외한 나머지 이 493개 이 기업의 이익률을 지금 맥세븐이 굉장히 압도하는 그런 결과를 1분기에 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앞으로 예측을 보면 약간 좀 애매합니다. 왜냐면은 이것도 당연히 예측이고 예측은 바뀌는 것이겠지만, 당장 올해 2분기 그리고 3분기, 4분기, 내년 1분기를 지금 보시면은 맥세븐에 대한 이익률이 좀 줄어든다, 이런 부분이 지금 추세적으로 읽을 수 있고, 대신에 맥세븐을 제외한 나머지 493개 기업의 이익은 좀 이렇게 오히려 선방을 하는 그런 분위기로 읽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맥세븐의 기간 수급이 아직도 굉장히 비어 있는 상황이고, 당장 지금 예상보다 이번 1분기 실적이 너무 좋았던 게 상당한 호재이긴 한데, 약간 미래 예측을 좀 보면 이거 보면 또 맥세븐이 그렇게 너무 좋지만은 않은 것 같다, 이게 팩트셋이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다만 이 데이터는 당연히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1분기 예측도 이렇게 달라지는 걸 보셨지만, 이 변화무쌍한 증시, 그것도 지금 관세 여파로 굉장히 지금 아무도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당장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 내년 1분기 이런 숫자가 지금 팩트셋 전망대로 나온다는 그런 보장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앞으로 추세적으로 수급 측면에서 지난주에 지금 일단 기간이 들어왔으니까 그걸 분기점으로 보고 그 이후로 좀 더 이 비어있는 수급이 채워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은 맥세븐 위주로 좀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다 좀 불안하다, 이번 분기 어닝스 서프라이즈는 오케이, 근데 당장 앞으로 분기 이익률이 좀 쎄하다, 차라리 맥세븐 말고 나머지 493개 기업을 좀 찾아볼까, 여기서 종목장이 펼쳐질 거로 보고 좀 여기서 좋은 종목을 찾아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연구를 더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월가에서도 S&P 500의 목표치를 올리는 사항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은 도이치뱅크가 올렸습니다. 도이치뱅크는 원래 S&P 500 목표치를 7,000 잡았다가 6,150으로 내린 바 있는데, 다시 6,550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지금 웰스파고 펀드 스트레스에 이어서 세 번째로 S&P 500을 가장 불리시하게 보는 하우스가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많은 회사들이 지금 S&P 500을 그렇게 좋게만 보고 있지는 않다는 점, 여전히 낮은 전망치 잡아놓은 곳도 꽤 있다는 점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2주쯤 전에 이 필수 시청 영상, 이렇게 제목을 붙여가지고 올려드린 영상이 있어요. 이거 안 보신 분들은 정말 되게 중요하니까 꼭 한번 봐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에 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가 오늘 이거와 거의 같은 맥락에 발언합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 안에서는 구조적으로 이 연준이 잘 금리를 내릴 수 없게 하는 그런 식으로 확실히 지금 제도 세팅이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이 페드 리슨스라는 행사가 있어요. 페드가 듣는 거죠. 시장의 의견을 듣는 겁니다. 로건 총재가 이 페드 리슨스 행사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이 영상 안 보신 분들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연준이 5년마다 이 통화정책 프레임워크를 새로 짜요. 통화정책을 어떻게 할지 틀을 바꿉니다. 근데 이전 프레임워크가 2019년에 짠 거였습니다. 이때 기억나시겠지만 구조적
저금리, 저물가 상태였습니다. 연준이 인플레를 걱정한 게 아니라 디플레를 걱정할 때였어요. 인플레 물론 문제지만 디플레 더 문제입니다. 물가가 떨어지는 방향이면은 사람들이 다 소비를 미루죠. 내일의 물건값이 오늘보다 더 싸다면 굳이 오늘 사겠습니까? 소비를 미루죠. 그래서 디플레는 최악의 경기 침체를 부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연준이 통화정책 프레임워크를 짤 때 어떻게든 물가를 으쌰으쌰해서 좀 올려보려고 평균 물가 목표제를 도입합니다. 이게 뭐냐? 지난 몇 년간 물가가 뭐 예를 들어서 1.4, 1.5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연준 목표는 여러분 아시죠? 2.0입니다. 근데 물가가 어떤 해 2.3이 됐어요. 2.4가 됐어요. 그러면 연준은 2.3, 2.4 이게 문제라는 게 아니라 과거에 몇 년 전에 1.5, 1.6 나왔잖아. 그럼 이거랑 상계 처리하면은 지금 평균 하면 2야. 괜찮아. 지금 2.3, 2.4, 2.5 괜찮아.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억지로 물가를 방어해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기대 인플레를 올리는 겁니다. 근데 이때 마침 이 2019년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도입한 직후에 코로나가 터지고 엄청난 자금이 시장으로 퍼부어지면서 물가가 막 엄청 오르는데 이 초입에 연준이 하필 이때 이 평균 물가 목표제를 도입을 했기 때문에 인플레 초기의 상황으로 오판한 거죠. 아, 됐어. 드디어 우리 해냈어. 지금 물가가 2.0을 좀 넘었지만 괜찮은 거야. 직전에 과거 물가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이거 평균으로 하면은 2야.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초기 인플레가 오를 때 이걸 못 잡고 인플레는 일시적이다. 이렇게 오판을 한 겁니다. 근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고물가가 굳어지는 식으로 세계가 바뀌었다. 이게 지금 파월이 2주 전에 한 말이었는데 그럼 이게 파월 혼자만의 생각이냐 아니면 연준 위원회의 어떤 공유되는 그런 생각이냐 봤을 때 자, 2주 전 파월의 발언이 있었고 2주 지나서 오늘 이 페드 리슨스라는 공식 행사에 로건 총재가 나와서 거의 맥락이 비슷한 발언을 합니다. 뭐라고 했느냐? 제가 거의 원문 가깝게 이 총재 발언을 소개를 하면은 이런 겁니다. 연준은 2012년 공식적으로 첫 통화정책 프레임워크를 도입했다. 여기에는 2%의 장기 물가 안정 목표, 고용은 고정 수치가 아닌 복합적인 시장 평가로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FOMC의 투명한 커뮤니케이션과 민주적 책무의 중요성 강조 등이 포함됐다. 근데 이거는 고정된 게 아니고 경제 구조가 시간에 따라 변하고 연준도 어떤 정책이 효과적인지를 지속적으로 배워가야 하므로 이거를 5년마다 점검을 한다. 그래서 2019년, 2020년에 업데이트된 프레임워크는 장기간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 시대를 반영해서 고용 부족에 더 주목하고 이전의 저물가를 보상하기 위해 인플레이션의 일시적인 초과 허용을 포함했다. 이게 이제 평균 물가 목표제입니다. 하지만 팬데믹 이후에 환경은 달라졌다. 우리는 지금 금리가 높은 환경에 있고 그리고 물가가 목표치를 훨씬 웃도는 급등 가능성도 확인을 했다. 따라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전에 인플레이션 보상 논리, 즉 평균 물가 목표제보다 2% 물가 목표 달성에 집중하고 이전에 고용 고정 수치가 아니고 복합적인 시장 평가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지만 고용이 최대 지속 수준을 초과할 때도 경계심을 가지고 그다음에 이거는 뭐 그냥 넘어갑니다.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뭐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더 잘 전달할 방법을 고민할 거예요. 자, 뭡니까? 물가가 딱 떨어지게 2.0이 되기 전에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과거 논리라면은 2.1, 2.2, 2.3 이런 거는 예전에 물가가 2를 밑도는 시기가 있었으니까 이거를 서로 상계해서 평균 내면은 2.0이니까 문제없이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수준이지만 지금은 그거는 과거 거 안 보고 그냥 2.0 이거 달성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2.1도 금리를 내리기에는 높은 수준의 물가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고용 부족에 더 주목했다. 하지만 지금 어땠습니까? 지금은 최대 지속 수준을 초과할 때도 경계심 가져야 된다.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고용 잘 나오는 건 괜찮아. 반대로 말해서 실업률 낮은 건 괜찮아. 높지만 않으면 돼. 그게 연준의 어떤 케어할 그런 목표야. 하지만 이제는 고용이 최대 지속 수준. 고용이 너무 잘 나와도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연준이. 반대로 말해 실업률이 너무 낮으면 경계를 해야 돼요. 연준이 경계하는 건 뭡니까? 그냥 뭐 경계합니다 하고 끝입니까? 아니죠. 금리로 연준은 케어하는 거죠. 따라서 실업률 너무 낮으면 실업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고용이 너무 높아서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난 영상 제가 올려드린 거 꼭 확인해 주시고 오늘 이런 식으로 로건 총재가
파월과 입장이 똑같은 거를 페드 리슨스에서 발언한 거는 어떤 시사점이 있겠습니까? 이거는 이미 연준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 방향으로 작업을 하고 있다. 파월이 임기 마치고 물러나더라도 이미 연준의 구조적인 금리 결정 구도는 훨씬 매파적으로 변해있을 것이다. 를 시사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머스크 참지 못하고 글을 올렸습니다. 미안하지만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이 거대하고 정말 터무니없고 정말 특혜로 가득한 이 지출 법안은 정말 역겨운 괴물이다. 이런 얘기죠.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사람 부끄러운 줄 알아라. 네가 잘못한 거 알잖아. 뭐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이 대규모 지출을 조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BBB는 너무나 잘못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머스크가 도지에서는 사실상 물러났지만 이렇게 참지 못하고 강하게 얘기를 할 만큼 이제 머스크와 트럼프는 아주 절친이라고는 볼 수 없다. 이런 점 참고하시고 이 얘기는 그만큼 아마도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지금 미국의 재정 적자가 심한 상황에서 대규모 지출 확장 법안의 심각성에 대해서 아마도 인식을 하고 있을 수 있다. 이런 점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월걸부 구독과 좋아요 많은 사랑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